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대등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네. 그리고 자주국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자, 그런데요. 이 조항에는요. 일본의 은밀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 조선이 오래도록 사대한 나라 어디라 그랬죠? 나라.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청나라. 자, 근데 조선은 중국,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나라였던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다. 응? 자, 이는 곧 조선을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나오게끔 하려고. 그렇죠. 자, 이 또 다른 조항을 보시면요. 일본의 의도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일본은 왜 하필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콕 집어가지고 개항하라고 요구할까요? 가까운 데는 이해는 돼요. 부산 가능한데 인천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 일본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먼데. 되잖아요. 오히려. 굳이 왜 인천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수도인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항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자, 다음으로는요. 이 조일소족의 10번째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아, 이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막상 그렇게 했을 때는 일본이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하지 마. 그렇죠. 당시 그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요, 이 10번째 조항에 따라 가지고 바로 치외 법관 이걸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일소 조교는요, 이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니 그 얕잡아는 일본과 아니 왜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맺었을까? 이거 다 봤을 텐데, 그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자,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요 6개월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강화도 이 초지진을 향해 가지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자, 이 조선군의 경고 포격에 수상한 배는요 맹렬한 포격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강화도에 나타난 이 수상한 배는요 다름 아닌 바로 일본 국적의 군함이었습니다. 우와. 배의 이름은요 바로 운요호. 그러니까 운요호에 타 있던 일본군은요 강화도 초지진에 포대를 박살냈고요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약탈하고요 불을 지르기까지 했어요. 이거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 죄 없는 일본 배에 손해 끼쳤으니 손해를 갚는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항구를 열어달라. 아니, 피해를 끼친 건 일본인데 역으로 화를 내네요. 그러니까요. 열받네요. 그죠? 네, 너무 열받네. 올라오시죠. 네.
일본은 뻔뻔하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 앞바다에 무단으로 배 정박시키고는요, 막 무력 시위까지 펼칩니다. 조선 정부는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회담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일본 측 대표는요, 조선 측 대표에게 조선의 항구를 열겠다는 동상조약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강압적이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바로 이때 조선 측 대표가 일본 측 대표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조선 측 대표가 일본 측 대표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조일 수호조교 체결을 앞두고 조선 측 대표가 일본 측 대표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좀 특이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선 꺼져. 첫 번째 질문이 꺼져. 질문이고. 질문이죠, 질문. 꺼져. 마음 같아선 꺼져. 근데 꺼져. 오답. 정답. 왜요? 네? 왜요? 왜? 왜 하냐고. 왜 열었냐고. 갑자기 이렇게 느없이 이렇게 맺읍시다 하니까 왜 근데 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와 대박! 저 정답. 네. 조약이 뭡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야 어떤 조약을 맺길 바라는 아예 거냐? 그 바라는 게 조약이 아니고 뭡니까? 조약이 뭐냐? 조약이 뭐냐? 조약의 뜻. 뜻. 정답. 와 이거 대박이다.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조약이 뭔가요? 맞아요. 아니, 조약을 맺자는데 그 대체 그 조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조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청나라하고도 한 번도 맺어본 적 없어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동아시아에서 외교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황제국이라고 불렸던 청나라 있잖아요. 이 청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요, 황제국이었던 그 중국 아래에 있는 제후국으로 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선에서 받았던 문서라고는요, 조공책봉 문서, 청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 조서가 전부인 거예요. 게다가 이 조선과 일본은 이미 수백 년 무역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니 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지?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상한 조약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으로. 정도로 얘기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네. 오케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짓말했을 것 같아. 뭐라고? 그냥 맺으면 좋은 거다. 이거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들이 유리하게 해주려고 한 거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 조약 안 하면 또 이렇게 딴 데서 막 올 수 있어. 우리가 너희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은 무역하려면 국제법상 다들 조약을 맺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토록 강요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요, 이런 일본의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덜컥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쾌걸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요, 중명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쫙 얼굴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 또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요 군사를 이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틀 전인 11월 15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거든요. 안 되죠. 당연하죠. 예. 고종은요 이토 히로부미와 설전까지 벌이면서 조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고종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죠.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뒷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협박인데. 그렇죠. 협박이지. 그렇죠. 이 오만 불순한 태도에 고종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고종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약 체결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그런 조약이었던 것이죠.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또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지옥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음.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모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 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에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 조선은요, 그야말로 그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 일본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1910년 아, 5년. 경술년. 창덕궁 대조전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종은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문서를 보고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순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 조선의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남자의 정체, 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 결국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죠. 모든 신하가 좋다고 하면 짐도 이의가 없다. 결국 이완용의 뜻대로 한일 병합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그 경술국치일이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 그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아. 이 기록을 끝으로 대한제국의 공식 기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 한국이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해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오, 문명신조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순종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 처음에 그 우리가 그때 그 대일본 황제 폐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표현하냐 없애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입에서 이게 나오는 날이 왔었네요. 이 실력이.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엽서? 예, 엽서. 일본은 이런 한일 병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선전 엽서를 배포했습니다. 엽서를 통해서 한일 병합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도 숨겨진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일 병합은 왜 조선에 뒤늦게 알려졌나? 늦게 알려줬어요?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하고도 일주일 뒤에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5년 전 아까 봤던 을사늑약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분명히 항일 인사들이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항거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걸 늦게 알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항거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쫙 한양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국 곳곳에 이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쏙쏙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라는 조약이 쫙 공표가 된 거죠. 아.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이때 한양 거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무런 소란도 어떤 소요도 없이 무척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뭘 할래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겠네요. 한 일본인 기자는 이날의 풍경을 이거 되게 기이한 느낌이다.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다 여긴 지금 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불씨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한일 병합을 발표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은 조용한 중 일본의 침탈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반면에 이 한일 병합을 공포한 바로 그날 일본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였나요, 그렇죠. 혹시? 네. 일본 도쿄 거리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것은 일본 제국 최고의 성과고 일생일대의 업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한일 병합을 자축했고요. 온 이 도쿄, 나아가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한 한양, 그리고 환호로 들끓은 도쿄. 이 대조된 거리의 풍경이 이후 펼쳐질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자, 리 총리가 칼 맞아가 이완용? 아까 칼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칼을 합니다.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칼 칼을 맞았다고.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백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 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 안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요.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도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요. 네. 도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예, 독립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가 나는 되시죠? 포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와.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안중근의 앞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동생. 두 사람은 형 안중근을 면회하며 통곡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물건을 전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물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의죠. 맞습니다. 도현 씨, 이 자식에게 수의를 보내는 어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자식이 아기든 어른이든 부모보다 먼저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부모도 그 앞으로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 아닐까. 맞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어머니는 그 비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아들의 항일 투쟁을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일제의 일방적인 재판 과정 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들은 안중근은 리순 법원 최고 책임자인 고등 법원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러지? 바로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동, 양인가? 양오. 뭐지? 동양평화론. 맞습니다. 동양 평화론. 안중근이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 판결의 부당함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 안중근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가 있는데 그 14번째가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중근은 어떤 면에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을까?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안정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회가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사회다. 그런데 저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언어였어요. 그만큼 저 당시에 저런 문제를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적인 거다. 자, 이렇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는 대한제국만의 이익이나 일제를 향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안중근이 제시한 동양 평화의 방법은 세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동양평화론이 어떻게 남은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자, 오늘날 확인 가능한 이 동양평화론은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제히 전체 법원과 재판관을 통제하던 사법성이라는 기관의 한 일본인 관리가 안중근의 이 동양평화론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밤을 새워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 일본인 관리가 필사한 동양평화론은요, 고작 17쪽 분량의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쓰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일제가 결국 안중근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날 안중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고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때 안중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표정이 당당해 보이세요. 뭔가 그 날인데 오히려 조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조금 받아들인 느낌이 좀 보여요. 저도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 상황을 본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도 느껴져서. 끝까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중근은 3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다는 겁니다. 연합국의 계속된 항복 요구를 무시한 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런 일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인 미국이 꺼낸 카드,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이날 아침 8시 15분 출근 중이던 이우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우는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의 왕자 이후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후의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벽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낮 12시에 중요한 방송을 할 테니 모든 국민은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한 나라의 왕족 장례식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 대체 뭐였을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뉴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시가 되자 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 원重要なる南寺新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間に上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거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